안녕하세요, 한국지리 친구들. 오늘 12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중심지 이론과 촌락에 대해서 수능 특강으로 정리를 해봤고요. 이번 시간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는 정주 공간인 도시를 다룰 계획입니다. 오늘은 수능 특강 74페이지, 75페이지 진행할 거고요.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은 이제 도시에 있어서 도시화율, 그 다음에 도시화 곡선, 그 다음에 우리 한국지리니까 우리나라의 도시 성장과 우리나라의 도시 체계에 대해서 배울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능 특강 정리하고 문제 풀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배울 주제는 도시화 곡선입니다. 도시화가 뭔지 알아야겠죠. 도시화라고 하는 거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촌락이 도시처럼 변하는 게 도시화인데, 그럼 도시처럼 변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첫 번째, 촌락보다는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증가하고, 그 다음에 1차 산업은 줄어들고 2차, 3차 산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늘어나고, 그 다음에 고층 건물이 들어서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도시에 살면서 도시적인 생활 양식,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도시에 산다고 하면 어떤 단독주택이나 그런 것보다는 아파트 같은 어떤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그 다음에 직장과 거리가 멀기 때문에 출근하고 퇴근하고, 그 다음에 퇴근 후에 뭐 영화를 본다든가 쇼핑을 한다든가 운동을 한다든가 이런 여가 생활을 즐기고, 그리고 예전에 촌락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아빠나 아니면 저기 옆집에 있는 상훈의 아빠나 저기 뒷집에 있는 레온의 아빠나 다 같은 직업, 농부 같은 직업을 가지고 있지만, 지금은 도시에서는 우리 아빠의 직업은 선생님인데 우리 옆집의 상훈의 아빠의 직업은 회사원이고, 그 다음에 레온의 아빠의 직업은 뭐 영화 배우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같은 곳에 산다 해도 직업이 다 다른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도시적 생활 양식이라고 하면 너무 고민하지 않고 그냥 지금 내가 살아가는 그 모습이 바로 도시적 생활 양식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그런 변화를 도시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도시화가 되는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도시화율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제 도입해서 도시화가 된 정도를 알아볼 수가 있는데, 도시화율을 계산하는 식은 이래요. 전체 인구 중에서 도시에 거주하는 인구에다가 율이니까 곱하기 100을 해서 우리가 도시화율을 계산을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도시화율을 계산했을 때 도시화율이 만약에 뭐 75야. 그럼 75%가 나오면, 그러면은 도시에 거주하는 인구가 전체 인구 중에 100명 중에 75명이란 얘기고, 그러면 나머지 25명은 어디에 거주하는 거야? 촌락에 거주한다고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도시화율을 알면 이제는 촌락 인구도 미뤄 짐작할 수가 있어요. 그럼 도시화율을 이렇게 계산을 했는데, 요거를 75%, 20%, 30% 이렇게만 하면 사실 잘 안 와닿잖아. 그래서 도시화율을 더 한눈에 보기 좋게 만든 곡선이 바로 이 도시화 곡선이라고 하는 거고요. 도시화 곡선은 가로에다가는 시간의 변화를, 그다음에 세로에다가는 아까 계산했던 이 도시화율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고, 도시화율 0에서부터 그 다음에 100까지. 그러면 도시화율이 0이란 얘기는 도시에 거주하는 인구가 전체 인구 중에 한 명도 없다는 얘기고, 도시화율이 100이란 얘기는 전체 인구 100명이 모두 다 도시에 거주한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고. 이해되시죠? 그러면 도시화율이 60이란 얘기는 전체 인구 100명 중에 60명이 도시에 거주한다. 그 얘기는 뭐냐면 나머지 40명은 도시에 거주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지. 그렇게 해서 우리가 도시화율을 가지고 시간의 추이에 따라서 도시화 정도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를 표시했더니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S자형의 이런 그래프가 나타나더라라는 거지. 그래서 도시화율을 S자 형태의 그래프로 나타낸 게 도시화 곡선이에요. 근데 이 도시화 곡선은
그 단계에 따라서 세 단계로 나뉠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우리가 이 30%를 기준으로 해서 30%보다 낮으면 전체 인구 100명 중에 30명 정도만 도시에 거주할 때, 이걸 뭐라고 하냐면 초기 단계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30%부터 70%까지를 뭐라고 하냐면 가속화 단계라고 이야기를 하고, 70%가 넘으면 얘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도시에 거주하는, 도시화가 거의 다 끝나가는, 그래서 종착 단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도시화 곡선은 S자형의 곡선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 S자형이요, 나라마다 조금씩 달라요. 다시 말하면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아주 긴 시간, 1800년대부터 쭉 이어져서 지금 현재까지 도시화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긴 시간에 걸쳐서 도시화가 진행되어서 이 S자형의 곡선이 이렇게 길게 늘어져 있는 그런 형태로 나타난다면, 개발도상국은 우리나라만 봐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1950년대 전까지만 해도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농촌에 거주했기 때문에 도시화가 된 게 얼마 안 됐단 말이야. 그래서 도시화가 된 시기가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급속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S자형이요, 굉장히 이렇게 가파르게 나타나고, 그랬을 때 이 S자 곡선의 기울기가 이렇게 가파르면, 아니 완만하면, 그러면 이거는 굉장히 오랜 시간에 걸쳐서 천천히 도시화가 진행된 거고, 그 다음에 X자형의 곡선의 기울기가 이렇게 급하다라는 거는 짧은 시간에 걸쳐서 급속하게 도시의 인구가 증가했다라고 알면 되겠죠. 그래서 도시화 곡선의 기울기를 가지고 우리가 도시화의 정도나 어떤 여기서 나타나는 문제점이나 특징들을 미뤄 짐작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도시화 곡선이 이렇게 있고요. 도시화 곡선이 각각의 단계마다 어떤 특색이 있는지 한번 우리가 살펴봅시다. 첫 번째, 우리가 이제 0에서 30%까지를 뭐라고 했냐면 초기 단계라고 이야기했죠. 초기 단계는 도시에 거주하는 인구가 100명 중에 30명 미만인 경우, 다시 얘기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디에 거주하는 경우? 농촌에, 촌락에 거주하는 경우. 그래서 마을마다 사람들이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골고루 적은 인구들이 분포하는 농업 중심의 사회가 바로 초기 단계. 그러다가 30%가 넘어가고 30%에서 70% 사이의 요 단계, 급속하게 도시의 인구가 증가하는 단계, 그래서 이거를 가속화 단계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때의 특징은 보통 이제는 서양으로 맞춰보면, 이때는 이제 산업혁명이 일어날 때, 산업화 시대, 그 얘기는 뭐냐면 도시에 공장이 많기 때문에, 공장이 많으니까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아서 몰려들기 시작하겠지. 그래서 이촌향도 현상이 나타나고 도시의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는, 그래서 증가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이렇게 곡선에 있어서 기울기가 가파르게 나타나는 이 단계가 바로 가속화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좁은 공간, 도시라고 하는 좁은 공간에 짧은 시간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리다 보니까 뭐 주택 문제라든가 환경 문제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제는 교통 문제라든가 그런 문제가 발생해서 도시 문제가 발생하는 단계, 그 다음에 어느 도시 쪽으로만 사람이 몰리다 보니까 한 도시가 너무 다른 거에 비해서 커지는 거지. 그거 우리가 이제 종주도시화라는 표현을 쓰는데 조금 이따 다시 할 거예요. 종주도시화라는 현상까지 나타나는 단계가 바로 가속화 단계. 그러다가 이제는 이게 계속 진행되다 보면 이제는 어느 정도 올 사람들은 다 왔어. 그러면 이제 도시화가 거의 끝나가는 단계가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종착 단계. 도시화 곡선, 도시화율에 있어서 몇 프로? 70% 이상이면 우리가 종착 단계에 다다랐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종착 단계에서의 특징은 뭐냐면 도시에 인구가 거의 100명 중에 70명 이상이 도시에 거주하는 거니까 전체 국토 면적에서 도시에 거주하는 인구가 가장 많고, 그다음에 촌락이나 그런 데보다는 도시 인구의 비율이 굉장히 높고,
그 다음에 도시화는 이루어지지만 그 그래프에 있어서 곡선에 있어서의 기울기가 완만하잖아. 이 기울기가 나타내는 건 뭐냐면 증가 속도인데 가속화 단계에서는 기울기가 급해. 그 얘기는 짧은 시간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급속하게 몰린다는 얘기라면 종착 단계는 기울기가 완만하다는 얘기는 증가 속도가 둔화돼서 이제는 올 사람들은 거의 다 왔다. 라는 거. 그 다음에 하나 더 얘기하면 이게 너무 많은 사람들이 도시에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도시에 가면 다 좋은 줄 알았어. 근데 갔더니 집값이 너무 비싸네. 쓰레기 냄새가 너무 많이 나네. 차가 너무 막히네. 이런 것들이 불편한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도시에서 다시 빠져나오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도시에서 빠져나와서 다시 원래 있던 촌락으로 가냐? 그거는 아니고요. 도시에서 빠져나와서 도시 주변으로 가는 거야. 예를 들면 서울에 있던 사람들이 서울이 너무 불편하니까 서울에서 빠져나와서 경기도로 나가는 거지. 그런 거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교외화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이렇게 각 단계별로의 특징 꼭 알아두셔야 돼요.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는 이 도시화 곡선을 우리나라에다가 적용을 한번 시켜봅시다. 우리나라는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급속한 도시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선진국과는 다르게 그 도시화에 있어서 곡선에 있어서의 그 기울기가 굉장히 가파르게 나타나는 그런 특징이 나타나요.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초기 단계 30% 미만의 단계는 언제냐면 1960년대 이전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농사를 짓고 있던 그 시절이 바로 우리나라가 초기 단계에 속하는 그런 시대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가속화가 되기 시작하는 건 언제부터냐면 60년대부터 80년대까지를 우리가 가속화 단계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때 특히 60년대가 되면 60년대 이제는 박정희 대통령이 지지리도 못 사는 이 나라를 이제 바꿔보겠다고 경제개발 계획을 하잖아요. 근데 경제를 살리고 싶은데 사실은 아무 데나 돈은 한정돼 가진 거는 얼마 없고 근데 이 돈을 골고루 나눠주면 좋겠지만 그러기에는 효율이 떨어지니까 기존에 그래도 사람도 많고 노동력도 있고 교통도 어느 정도 갖춰져 있고 기반 시설이 갖춰져 있는 곳을 중심으로 이제는 이렇게 공장들이 들어서기 시작을 하는 거지. 그런 것들이 주로 어딘가 봤더니 서울이나 또는 부산 같은 대도시였지. 그래서 이 60년대부터 대도시에 공장이 들어서고 공장의 일자리를 찾아서 촌락에서 사람들이 모여들면서 대도시의 인구가 급증했던 시기가 바로 1960년대. 1970년대에는 이 대도시는 계속 성장을 하죠. 그쵸? 원래 부자는 계속 부자잖아. 그러니까 대도시는 기존에 있던 기반 시설을 가지고서 계속해서 잘 나가. 거기에다가 플러스 어떤 변화가 나타나냐면 우리나라는 가진 게 없잖아.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하냐면 외국에서 석유나 원자재를 사가지고 와서 우리가 가진 거라고는 노동력밖에 없으니까 그 값싼 노동력을 이용해서 물건을 만들고 그 물건을 다시 되팔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수출 위주의 이제 공업화 정책을 펼치게 되고 그러면은 우리가 쓰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물론 쓰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수출할 거야. 근데 수출할 때는 교통수단이 뭐야? 배잖아. 그렇기 때문에 배가 닿기 좋은 그런 곳에다가 이제는 공장들을 만들고 그러면 그 공장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몰려들고 그러면 그 공장들이 몰려든 곳이 어디냐면 우리나라가 만약 이렇게 있다면 여기 어딘지 아시겠죠? 여기가 포항이야. 제주도가 이렇게 있어. 그렇다면 우리나라를 나눠봐.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나눠보면 여기가 북쪽, 그 다음에 여기가 남쪽, 그 다음에 여기가 동쪽, 그 다음에 여기가 서쪽, 맞지? 그랬을 때, 우리나라에서 공장이 세워지기 좋은 곳은 어디냐면, 큰 배가 닿기 좋은, 그러려면 바닷물에 수심이 깊어야 되고, 그 다음에 사람들도 많이 살고, 이 노동력이 풍부하고, 이런 것들이 어딘가 봤더니 우리나라의 여기, 남쪽과 동쪽에 요 바닷가더라. 그래서 요 부분에다가 공장을 집중적으로 만들게 돼.
이해되세요? 그러면 여기가 우리나라의 남쪽과 동쪽에 있고 바다를 접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를 뭐라고 하냐면 남동 임해 지역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여기에 얘는 공업이 발달하지. 예를 들면 배 만드는 조선이라든가 자동차라든가 아니면 철강을 만드는 제철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기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발달하면서 여기에 공업도시가 발달하고 사람들이 모여들고 그러면서 이 지역들이 이제는 도시로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도시들이 어디냐면 포항, 울산, 마산, 부산. 부산은 원래부터 컸던 도시지만 여기에 또 이제는 플러스가 더해지면서 더 커지게 되는 거지. 그러다가 1980년대가 되면 우리나라에 어떤 변화가 생기냐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도시가 어디겠어? 서울이겠지. 그치? 서울의 도시에 있는 인구가 우리나라의 2등 어딜까요? 인구가 두 번째로 많은 곳은 부산이겠지. 그치? 그래서 부산의 인구보다 2배 이상 많아.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종주도시화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1980년대에 종주도시화 현상이 나타나. 그만큼 사람들이 서울에 많이 몰려있다는 얘기고, 많이 몰려있다는 얘기는 살기가 불편하겠지. 그래서 여러 가지 도시 문제가 발생했던 시기가 1980년대. 그러다가 이제는 우리나라의 종착 단계, 도시화율 70% 이상으로 넘어가는 게 언제냐면 90년대 이후가 되고요. 이때부터는 어떤 변화가 나타나냐면 서울이나 부산이나 대구나 이렇게 원래 대도시였어. 그래서 원래부터 컸던 곳인데 여기에 너무 많은 기능이 있다 보니까 사람이 너무 많잖아. 사람을 빠져나가게 하려면 그 기능을 분산시켜야 되는 거지. 그래서 뭐가 만들어지냐면 위성도시나 신도시라는 게 만들어져요. 그러면서 여기가 서울이 이렇게 있으면 서울 주변에 위성도시나 신도시가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여기로 빠져나가. 이렇게 바깥쪽으로 여기로 이렇게 빠져나가겠지? 이렇게 되면 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교외화라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되면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서울 주변에 있는 이런 지역들까지 다 뭐가 되냐면 도시 지역으로 성장하잖아. 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대도시권 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거에 비해서 도시가 성장하는 거에 비해서 지방에 있는 조그만한 도시들은 그냥 그 정체되거나 혹은 인구가 감소되는 그런 반대의 효과가 나타나는 시기가 바로 1990년대 이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나라의 도시체계로 들어갈 건데요. 이 도시체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바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중심지 이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심지 이론에서 우리가 봤을 때 같은 중심지라도 급이 같지 않잖아. 그치? 그런 것처럼 같은 도시지역이라고 해도 서울하고 삼본하고 둘 다 도시 지역은 맞는데 도시적 생활 양식이 나타나고 2, 3차 산업이 중심이 되고 인구가 많고 이런 건 다 비슷하지만 둘 같은 급으로 보진 않잖아. 그쵸? 그래서 도시 체계라고 하는 거는 어떤 도시가, 그러니까 상하의 개념이지. 같은 도시들, 그러니까 같은 도시라고 할지라도 상하의 개념에 의해서 어떤 계층, 단계가 나뉘어지는 거 우리가 도시 체계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런 그 도시와 도시 간의 그런 상하의 체계를 구분할 때 많이 이용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도시 간의 상호작용이 많이 나타나는 지역일수록 고차 중심지가 되는 거고, 도시 간의 상호작용이 잘 좀 덜한 곳이 많은 것보다는 저차 중심지가 되는 거지. 막 그랬을 때 도시 간의 상호작용을 알 수 있는 무슨 지표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야. 그 지표로 많이 활용되는 게 바로 요 세 가지거든요. 첫 번째, 도시 간에 사람이나 물건이 이동하는 양을 가지고 우리가 두 도시 간의 상호작용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눈에 보이진 않지만 어떤 정보, 인터넷 전송량이라든가 전화 통화량이라든가 아니면 뭐 다운로드 수라든가 뭐 이런 정보의 이동에 따라서 이동량이 많은 곳일수록 사람이 그만큼 더 많이 이용하는 거니까 상호작용이 더 높다고 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도시 간에
그 오고 가는 뭐 버스의 운행 횟수라든가 아니면 두 지역 간에 운행하는 버스의 배차 간격이라든가 이런 교통량이 많은 곳일수록 그만큼 그 지역 간의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거니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런 것들이 활발하게 나타나는 곳일수록 우리가 고차 중심지라고 보는 거고 이제 그에 비해서 좀 덜하다면 저차 중심지로 보는 거지. 이해되시죠?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도시 간의 상호작용은 보통 어떤 식으로 이제는 우리가 규정 지을 수 있냐면 도시 간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더 친하게 지내니까 더 자주 왔다 갔다 하겠지. 그래서 도시 간의 상호작용은 도시 간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그다음에 인구 규모가 클수록 두 도시 간의 상호작용은 활발하다라고 이제는 이렇게 규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중심지 이론을 이용해서 이거를 도시에다 적용을 해봅시다. 고차 중심지가 있어요. 저차 중심지가 있어요. 고차 중심지는 어디로 할까? 우리가 보통 이제는 기능이 많은 게 고차니까 대도시라고 보자. 그 다음에 저차 중심지라고 하면 작은 소도시라고 하자. 그럼 대도시를 우리가 서울이라고 하고 소도시를 삼본이라고 했을 때 둘 중에서 중심지 기능은 뭐가 많겠어? 기능을 많이 갖고 있는 거는 대도시가 더 기능이 많겠지. 그래서 중심지 기능은 대도시가 많고 소도시는 적고 근데 서울만한 대도시는 사실 이렇게 많지 않잖아. 그러니까 중심지 개수는 대도시가 적고 소도시는 3본만한 거는 많고. 그다음에 3본이나 뭐 평촌이나 이런 중심지대가 이 같은 비슷비슷한 애들 간에는 개수가 많다는 얘기는 그만큼 중심지 간의 거리가 가깝다는 얘기지만 도시가 클수록 배후지가 크기 때문에 중심지 간의 거리는 멀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대도시는 배후지가 넓고 소도시는 배후지가 좁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그 중심지 이론을 배운 이유가 바로 이런 도시 체계를 이해하기 위함이다라고 기억을 하시고요. 중심지 이론은 도시 체계에도 들어가고 나중에 우리가 이제 상업 할 때도 또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중심지가 도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마트나 CU 같은 상점일 수도 있고 대학교나 초등학교 같은 학교일 수도 있고 어떤 거를 대입하더라도 다 적용이 되는 그런 이론이 바로 중심지 이론이라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도시 체계에 대해서 우리 요거 한번 볼게요. 서울의 강남에 있는 고속터미널에서 이제는 그 버스가 어떻게 운행하는지에 대해서 표로 나타낸 거거든요. 출발지는 강남 고속터미널이고 이제는 목적지가 A, B, C, D, E가 있어. 어딘지 잘 모르겠지만 각각이 이제는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떨어진 거리가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얼마나 자주 버스가 운행하는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버스도 우리가 종류가 다르잖아. 거의 누워서 가는 우등버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일반 고속버스도 있고 그 다음에 12시 넘어서 새벽에 운행하는 심야고속도 있고 이렇게 했을 때 이 표를 그림으로 다시 한번 나타내 볼게요. 강남 고속터미널에서 출발하고요. 목적지 A, B, C, D, E까지 했을 때 거리는 이 정도씩 떨어져 있고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이제 배차 간격이 나와 있죠. 요 강남에서 A까지 가는 거는 보통 5에서 10분 간격으로 한 대씩 있는 반면에 예를 들면 강남에서 D 지역까지 가는 버스는 하루에 6회밖에 없으니까 거의 4시간에 한 대씩 있는 거. 그쵸? 그리고 이 강남 고속터미널에서 A까지는 일반 우등 심야버스가 모두 다 제공이 되고요. B도 그렇고 C도 모두 운행을 하는 반면에 D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일반과 우등 고속만 그러니까 밤에는 버스가 이 지역까지 가는 버스가 운행을 안 하는 거고 E 같은 경우에는 일반 버스만 운행을 하는 거고 그러면 일반인지 우등인지 심야인지 이런 것들은 여기가 제공하는 어떤 기능이라고 알고 있으면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우리가 얘를 가지고 한번 규칙을 찾아보면 버스의 운행
운행 횟수가 어떨수록 많을수록, 그 얘기는 버스의 배차 간격이 짧을수록, 그 다음에 두 지역 간에 기능이 많을수록 두 도시 간에 뭐가 상호작용이 활발하다라는 거 알 수 있고, 얘를 가지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다시 말하면 인구의 규모가 클수록, 그 다음에 도시 간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버스의 운행 횟수는 어떻게 될까? 더 많아지겠지, 그치? 그 다음에 우리가 ABCD2를 가지고 해보면 ABCD2 중에서 배차 간격이 가장 짧아. 가장 짧은 시간 동안에 차가 계속 배차되어 있는 그 어디냐면 강남과 A잖아요. 그래서 배차 간격이 짧은, 다시 얘기하면 버스의 운행 횟수가 많은 어디가 A가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거니까 수요가 있으니까 그만큼 차를 그렇게 운행을 하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A가 가장 뭐가 되냐면 고차 중심지가 되고, 거기에 비해서 운행 횟수가 가장 적은 거, 하루 동안에 5번밖에 운행하지 않고, 그 다음에 기능적인 면에서도 다른 곳은 일반, 우등, 심야가 모두 운행이 되지만 여기서는 일반밖에 운행이 안 되는 곳 바로 어디냐면 이겠지. 그래서 이가 그만큼 이용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서비스가 안 되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가 상호작용이 가장 둔하고 활발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바로 뭐냐면 가장 저차의 중심지다라는 거 우리가 이 표를 보고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B하고 D를 보자. 이번엔 거리를 봤을 때 B는 강남 고속터미널에서 347km 떨어져 있고, 그 다음에 D는 362km 떨어져 있고, 다시 얘기하면 얘가 강남과 가장 거리가 먼 곳이 바로 B와 D인데, 서울과 떨어진 거리는 비슷하지만 둘 중에 어디가 더 인구가 큰 규모의 도시니? 라고 볼 때는 둘 중에 어디가 더 상호작용이 활발한지를 보면 되잖아. 그러면 상호작용이 활발한지를 알려면 배차 간격이 더 짧은 것, 그만큼 많이 버스를 운행하는 것, 그 다음에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그게 바로 더 고차의 중심지겠지. 그러면 B하고 D를 비교해 보면 B는 50분, 거의 1시간에 한 대씩 버스가 있는 반면에 D는 하루에 6번밖에 버스가 없고요. 그 다음에 B는 일반, 우등, 심야 모든 서비스가 다 제공이 되는 반면에 D는 일반하고 우등만 제공이 되니까 두 개를 비교하면 B가 D보다 서울과의 상호작용이 더 활발해. 그 얘기는 우리가 봤을 때 B가 D보다 인구 규모가 큰 그런 도시다. B하고 D를 비교해보면 B가 더 고차 중심지다 라는 거를 이 표를 가지고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지. 이해되시죠? 우리나라의 도시체계를 이렇게 그래프로 나타내기도 해요. 1975년과 95년과 2015년, 20년 간격으로 이제 우리나라의 도시 중에서 인구 규모가 1등부터 10등인 것으로 이제는 쭉 나열했을 때 그 도시들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그래프로 나타낸 건데, 얘가 가끔 수능에 나와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수특에서도 다루고 있는 거거든요. 얘를 가지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첫 번째, 1975년이나 95년이나 2015년이나 한 번도 1등을 내준 적이 없지. 어디야? 서울이지? 서울이 월등히 인구 규모가 크고요. 그 다음에 쭉 떨어져서 이제는 부산도 항상 2등이긴 하지만 서울과의 격차가 굉장히 크잖아. 그 다음에 밑에 이제는 3등이 인천, 4등이 대구, 이런 식으로 1등부터 2등, 3등, 4등이 수직적으로 이렇게 층을 이루고 있잖아. 그래서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수직적인 도시 체계를 이루는 게 우리나라 도시 체계의 첫 번째 특징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 특징은 아까 잠깐 이야기했던 종주 도시화 현상이 나타난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종주 도시화라고 하는 거는 1위 도시의 인구가 2위 도시 인구보다 몇 배? 2배 이상일 때, 이건 사실 약간 비정상적인 거잖아. 너무 하나만 우뚝 솟아있는 거니까. 근데 그런 현상이 바로 종주 도시화 현상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지. 비교를 해보면 알잖아.
지금 보면 1975년 비교해볼까? 75년에 인구가 7천만 정도, 700만 정도, 서울이 700만이라면 부산은 한 250만 정도 되니까 700만, 250만, 거의 뭐 3배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도 종주 도시화 현상이 나타났고, 1995년도 그렇고, 지금 현재 2015년으로 비교해보면 서울의 인구가 좀 줄기는 했어. 왜냐면 서울 살기가 좀 빡빡하잖아. 집값도 비싸고. 그래서 75년에 비해서는 인구가 좀 줄기는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많아요. 이게 1975년에는 1000만을 넘어갔는데 95년에는 근데 2015년에는 1000만이 조금 안 되니까 980만 정도 되잖아. 거기에 비해서 부산을 봅시다. 부산에 2015년 부산의 인구가 요 빨간 거잖아. 여기지. 그러면 이거는 어느 정도 되냐면 한 400만 원 안 되니까 한 350만 정도 될 것 같아. 그럼 얘가 한 350만 되고 그 다음에 서울의 인구가 한 980만 정도 된다고 하면 그러면 어때? 2배가 훨씬 넘지. 그치? 그러니까 계속해서 75년, 그 다음에 95년, 2015년 계속해서 서울이 부산보다 1위 도시가 2위 도시 인구보다 2배 이상 많은 종주 도시화 현상이 나타나더라. 이게 두 번째 특징이야, 우리나라의.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은 최근 들어서 신도시의 성장이 두드러졌다라고 하는 건데, 뭐 1975년대도 원래는 조그마한 어촌 마을이었는데 이제는 여러 가지 국가 정책에 의해서 대도시가 됐던 이제는 성장하기 시작했던 뭐 울산이라든가 창원이라든가 이런 도시들. 그 다음에 95년에 돼서는 성남 신도시가 그러니까 분당 신도시가 만들어지면서 이제 새롭게 성남이 여기에 포함이 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중동 신도시가 발달하면서 이제는 부천이 성장하게 되고, 그 다음에 2015년 들어서는 이제 일산 신도시 주변이 이제 또 활발하게 개발이 되면서 고양이라든가 아니면 수원 주변에 뭐 광교라든가 이런 신도시들이 만들어지면서 수원이라든가 이런 지역들이 이제 성장을 하게 돼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런 신도시의 성장이 도시의 발달을 이끌고 있다라는 특징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요 사진은 이제 인공위성에서 우리나라를 내려다 본 사진인데요. 이거 보면 무슨 생각이 드세요? 이게 이제 밤이니까 이게 불빛이거든요. 불빛이 이렇게 환하게 비치고 있다는 얘기는 여기는 사람이 되게 많이 사는 지역이란 얘기잖아. 나는 이거 볼 때마다 북한의 전력 사정에 대해서 사실은 좀 걱정을 하게 되는데 여기 희미하게 이렇게 불빛이 있는데 여기가 바로 이제는 북한의 수도인 평양이고요. 대체적으로 보면 마치 섬처럼 사람이 아무도 안 사는 것처럼 이렇게 밤에 깜깜한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데 그만큼 전력 사정이 안 좋다라는 그런 뜻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 거기에 비해서 이렇게 지금 여기가 휴전선이고 휴전선 이남을 보면 지금 요 부분 여기가 어디야? 우리가 살고 있는 서울 경기 수도권이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가 어디야? 여기 포항이고 부산 거제 이렇게 해서 여기가 바로 뭐냐면 아까 봤던 남동 임해 지역. 그 다음에 여기가 바로 대구. 그 다음에 구미. 그치? 여기 구미. 그 다음에 여기 대전.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지금 대체적으로 밤에 환하게 비춰지는 거는 그만큼 사람이 많이 살고 있다는 거고 그 얘기는 거기에 도시가 발달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로 우리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번에는 지도를 한번 보자. 1970년대에 우리나라의 도시 이때는 기존의 도시들이 이제 발달을 하니까 그럼 기존에 원래부터 컸던 도시 서울, 그다음에 서울 주변에 있는 뭐 인천이라든가 이런 지역들, 그다음에 부산, 대구 여기는 원래부터 이제는 대도시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좀 많이 모여 살던 곳이었어. 그러다가 2015년 지금 현재에 와서의 도시 발달을 보면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이 부분이 이렇게 크게 발달해 있는 거 보이죠. 그 다음에 여기 포항, 울산, 부산, 김해, 창원, 거제, 통영 이렇게 다 뭐냐면 남동 임해 지역. 그 다음에 여기 대구, 경산, 구미 이렇게 해가지고 요 대도시 지역. 그쵸? 막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인공위성에서 본 그런 모습이나 실제 지도로 표현한 거나 거의 똑같이 나타나는 거. 그거 알겠죠?
그렇게 했을 때 우리나라의 도시체계의 특징을 다시 한번 볼게요. 네 번째, 수도권과 경부축, 남동 임해 지역에 인구 규모가 큰 대도시가 분포한다. 방금 얘기한 것처럼 여기 수도권, 그 다음에 이쪽이 바로 남동 임해 지역, 그 다음에 경부축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서울과 그 다음에 부산을 잇는 그 경부고속도로가 지나가는 거기거든요. 그래서 서울에서 쭉 연결해서 천안에서 청주에서 이렇게 대전에서 김천에서 대구에서 이렇게 가는 요 축을 중심으로 해서 대도시가 분포한다. 라는 특징을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했을 때 이제는 우리나라 전체에서 이제 도시가 골고루 발달돼 있잖아. 70년대에 비해서는 2015년에 훨씬 더 많은 도시가 발달했잖아요. 하지만 인구가 100만 명 이상이 되는 그런 도시들을 살펴봤더니 수도권에는 서울, 인천, 수원, 고양, 용인 5개 정도가 있고 영남권에는 부산, 대구, 울산, 창원 이렇게 4가지 도시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 100만 명 이상이라는 거는 사실은 광역시급이거든. 그래서 굉장히 큰 도시인데 그런 큰 도시들이 수도권과 영남권을 중심으로 분포하더라. 이 영남권이라는 게 뭐야? 행정구역상으로는 경상도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이렇게 사람이 많이 분포할 수 있는 거는 바로 이런 남동 임해 지역이 바로 영남권이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 다음에 대도시를 중심으로 이제 성장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작은 중소도시의 발달이 미약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어떤 건강하다기보다는 좀 도시 체계가 삐꾸해, 불균형적인 그런 형태를 나타내게 된다라는 거를 우리가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도시와 곡선,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도시 성장, 그리고 도시 체계에 대해서 배웠거든요. 사실은 수특 정리하고 문제를 풀려고 했는데, 시간이 30분이 넘어버려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요 문제풀이, 수특 정리 같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